미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연대 강화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주고받는 무기 거래를 지적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성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 외교장관과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각각 평양과 베이징에서 이달에 개최되고 북중러의 연대가 한미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중국과 관련하여 우리가 중국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촉구한 것과 블링컨 장관과 다른 관리들이 촉구한 것 중 하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북한을 독촉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북한에서 러시아로 또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강화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외교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이 반미 결속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질문에는 더 이상 논평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튜. 러시아, 중국, 북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달 평양에서 북한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회담을 하고 또한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연대가 한국과 미국,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는 풀어야 할 것이 많고요. 그러나 중국과 관련하여 우리가 중국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촉구한 것, 블링컨 장관과 다른 관리들이 촉구한 것 중 하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북한을 촉구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적 완화 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외교로 복귀하도록 촉구하는 것 등 모든 조치는 물론 우리는 북한이 취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 영향력을 가능한 어느 정도까지 기꺼이 사용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북한에서 러시아로 또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 가능성에 관하여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강화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반미 결속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도 참여할 예정이고요. 중국도 김정은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논평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은 북중러 3국 연대를 우려하고 있지만 특히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를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북중러의 외교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면서 한미일의 협력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계셨죠? 네. 대한민국은 추석 연휴가 길어서 네. 이제 연휴 마치고 첫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고, 여기는 또 강서구청장 후보, 우리 공화당에서 이명호 후보가 출마를 해서 어제는 구청장 지원 유세 다녀왔습니다. 어제 뭐 보니까 미국도 난리가 났대요. 네. 다시 하원 의장이 234년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해임돼 버렸던데, 어떻게 미국에서 뭐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아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탄핵이라는 이 용어를 너무 남용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 국가 봉쇄 사건을 막으려고 개인이 희생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아주 그냥 위험한 일이었어요. 사리데 지난 토요일 날 국가가 셧다운 되려고 하는 찰나에 메카시가 그거를 다시 예산안을 임시 거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래 이제 공화당 반란군사들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민주당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절대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뭐가 있죠? 지금 예. 네. 지금 공화당의 맥게이츠 이제 의원 중심으로 네. 트럼프 지지 강경파들이 이거 해임을 주도했고 뭐 그렇죠. 실제로 해임을 시켜버렸는데 그 다음에 정치적인 절차는 메카시가 다시 하원 의장에 출마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메카시는 오히려 지금 바이든 탄핵하려고 상정이 지금 올라져가 있어요. 이런 판국에 이거 그러면은 공화당 패거리인데 공화당을 지금 이 탄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전체가 탄핵을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해야 됩니다. 탄핵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집단적인 탄핵은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의 한 가닥 있고요. 또 공화당은 한 6, 8명만 해도 이것이 이제 가능하는데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짝많은 실마리는 있습니다. 한번 보기로 하고요. 내일 모레 이제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원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메칼시는 그래요. 지금 나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왔거든요. 왜냐면은 민주당에서의 조금은 그걸 주는 것 같아. 개런티를 이제 요거를 그래 부도 사태는 없앴으니까 우리가 집단적으로 너를 탄핵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게 한 가닥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이 탄핵이라는 이 용어가 너무 남용이 되고 있어요. 정치권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한국에 지금 이재명이도 지금 구속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저께 그저께 이제 교포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교포들이 전부 열을 받아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검찰이 완전히 문재인 때 뽑아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검찰이 이 사람이 혐의는 있는데 이 사람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할 수 없다. 이게 어디서 나온 법률 용어입니까?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났는데 이재명이는 제가 볼 때요.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구속 심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죄를 다 감한 것처럼 지금 자기가 행동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뭐 한국에서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을 했는데 예를 네. 들어서 여러 가지 제 혐의에 대해서 소명도 된 게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다 하지만은 민주당 야당 제1야당 대표로서의 구속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거의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이제 검찰에서 증거 보완을 하고 네. 이래가지고 재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재판이 이제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해가지고 9건이 있으니까 이런 재판들이 계속 가는데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검찰에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속을 자신 있게 얘기했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어쨌든 유창훈 판사의 성향을 떠나서 이게 영장이 기각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뭐 아예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계속 잠재해 있는 거다. 단지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증거가 차고 넘치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구속영장을 아무리 좌파 성향의 판사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일단 이재명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은 이재명이 나쁘다. 사법 리스크 법적 문제 있다는 것은 대부분 국민들이 알아요. 그렇죠. 단지 하나 왜 제1야당의 그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제1야당의 대표로서
또 서로 협치해야 되고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모든 것은 집권 여당, 음. 용산 대통령실에 화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은 뭐 엄청난 그런 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구속하고 뭐 이렇게 처리했듯이 지금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볼 때 한동훈 법무부 또 검찰이 이원석 검찰이 판단 미스를 하고 가는 거 아니냐. 결국은 민심이 자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쪽에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에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가 일주일 있으면은 선거 치르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거다 이래 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한국의 여야의 비례가 국회의원 수가 너무 차이가 나요. 이 문재인 때 민주당이 어떤 부정을 했는지 그렇게 많은 숫자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항상 좀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미국처럼 뭐 한 표 차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180 몇 표죠? 민주당 그거 내 110몇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 탄핵하겠다 하면 자기들 똘똘 뭉치면은 뭐 과반수 이상이 금방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핵을 맨날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쁜 거는요. 문재인 때 자기네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 국민들이 싫어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빨간색깔 인간들을 뽑아서 다 요로요로의 장관이니 어디니 앉혀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찌하여 봐요. 국방부 장관이란 여성가족부 장관, 또한 문화부 장관, 이 지금 통과도 안 했지 않습니까? 여당이 지금 다 지금 어떻게 새로운 장관 자리에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이걸 보면요. 뭐든지 내로남불을 하는 게 야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련된 지금 뭐 장관 후보자들이야 인사청문회를 뭐 하든 뭐 거부를 하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뭐 의결이 안 돼도 그렇게 의결이 안 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장관 후보자들 말고 이제 이영준 그 대법원장 음흠. 지금 대법원장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네. 이제 사법부의 그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번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그 동의를 부결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어. 다시 새로운 대법원장을 다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것이 지금 사법부의 공백 사태가 지속될 거다. 한편으로 보면은 좌파 성향의 판사들한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고 민주당의 노림수가 좌파 판사들 혹은 뭐 일반 중도 판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들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들 힘들어진다. 이런 메시지를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장관 한두 사람의 그뭐 임명 이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 시절에 있었던 그 법원 판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공복 사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완전 바가지 쓴 거죠. 그때는 완전 법치가 죽은 거 아닙니까? 뭐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국 정치를 보면서요. 미국에는요.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머그샷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세계의 제일 1번지 정치 워싱턴에서 그걸 느꼈는데요. 뭐 노매를 그 사람이 대통령이 있든 누구든 법을 어겼으면 들어간다. 그 다 그 판사니 모인 사람이 트럼프 때 다 뽑아놓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뭐 세 번이나 뭐 기각돼서 나왔다가도 결국은 교도소까지 가서 머그샷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태 대통령도 제가 있으면 일단은 자발적으로 가서 다 절차를 다 밟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자기가 뭔데
모든 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오직 한국에만 한국에 일어나는 지금 일이에요. 여기. 한국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이 정치권이 정치권 자체에 정치 실종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다 뭐 불법적인 행동들을 해도 그냥 줄만 잘 서면은 또 빨간 깃발, 파란 깃발만 들면은 당선되는 그러한 양당 정치의 폐해. 이거 국민들이 바꿔줘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이 나라를 제대로 가게 할 거냐 그렇죠. 말 거냐 이게 난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니 민주당이든 또 그 더불어민주당 그 국민의힘이 잘못했으면은 너가 후보 내도 안 찍어주겠어. 이렇게 해야지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찍어줘 놓고는 손가락 잘라야 된다. 뭐 찍어주고는 뭐 우리가 잘못 찍었니 나와서 교체를 해야 되니 정치인들 욕할 필요 없어요.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또 양당이 잘못됐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부패하고 또 부도덕적이고 또 무책임하다. 이렇게 국민의 민생을 팽개치고 있는 그런 그 양당의 모양을 보면은 국민들이 내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일자리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양당의 정치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 안 하고 잘못 찍어놓고는 나중에는 아이고 이거 정치인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벌써 2년 가까이 끌고 있고 그렇죠. 지금 뭐 맨날 말만 하면은 이재명 말만 하면 윤석열 양쪽에서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 까는 거 이재명 까는 거 말고 뭐 자기들이 뭘 했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는 따라 하셔야죠. 국민들이 이제 너 양당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받고 우리 공화당이 부패한 게 있었습니까? 권력에 굴종을 했습니까? 지지층들 같이 비겁한 지지층들 같이 침묵을 했습니까? 올바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올바른 길을 걷겠다라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요, 민주공화 양당에 대한 sick and tired, 그러니까 아주 지쳐가지고요. 지금 중립당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 후보로서 독립당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그 정치인들에 대한 아주 환멸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것들을 좀 본받아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좀 정치가 여러 가지 또 한 가지는 한국 정치에 이렇게 양당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도 언론 방송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기들하고 서로 이렇게 야합할 수 있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후보들 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올바른 일을 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을 챙기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면은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라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언론 방송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양당만 맨날 잡아주다가 잘못하면은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좌파 언론도 더 심하죠. 이렇게 편향돼 가지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보도를 하는 그런 나라는 뭐 저는 그렇게 가면은 희망은 없다. 국민들만 고통스러워진다 이래 보는 또 겁니다.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어리석은 거고요. 그거를 또 걸러야 됩니다. 왜 이제 좀 생각하는 국민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저건 잘못됐다고 지적도 하고 언론도 바로 서야만이 국가가 나라가 바로 서서 정당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얘기는 이렇게 하고 정치 얘기하다가 추석에요 친척들하고 전화로 왼수가 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요. 뭐 며느리하고도 왼수가 됐다, 뭐 아들하고도 뭐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볼 때 야 정치 그래 비하면은 우리 집안들은 30명 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10명을 빼고는 다 이번에 추석 때 제가 장남이가 다 모였는데 예, 어머니도 오시고 또 예. 우리 집안은 뭐 의견이 통일이 됐어요. 오, 조금의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를 믿고 지금 뭐 오빠가 혹은 형이 혹은 삼촌이 지금 걸어왔던 길이 옳은 길이었다. 어, 그런데 안타깝다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 오는 길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지지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저는 우리 그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아버님하고 우리 할머님 당 두 분이서 내려오셔가지고 30명의 이제 어, 가족들을 이룬 거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 20명이 이번에 다 모였는데 뭐 보면은 정조 할머니부터 네. 손자들까지 쫙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세대로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80대까지 있었으니까 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봤을 때 뭐 조은진이라는 정치인 혹은 형이나 오빠로서 또 집안의 장남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올바른 길을 갔다는 데 대해서 또 부패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 가족들은 다 알아요. 오빠가 형이 돈이 없고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민들은 하지만은 걸어왔는 길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줘서 이번 추석에서는 나름대로 위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참 좋은 그 경험이시네. 저희는 저 열받는 일만 생기는 게 이제 뭐 저 형제간들하고 대화는 거의 다 제하고 뜻이 맞는데 이놈의 그 조카들이요 진짜 그 세대의 차이가 납습니다. 조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조카들이 연 땅방향으로 얘기할 때 열받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근데 말자라고 우리는 어쨌든 조카들까지도 삼촌이나 큰아버지의 저에 대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전형적으로는 힘든 걸 알지만은 우리 두 분이서 할머니하고 할아버님 두 분이서 정조 할머니 뭐 호조 할머 그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조카로 보면은 그렇죠. 정조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분들이 내려와셔서 우리 집안에서 또 국회의원을 세 번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불의에 대해서 삼촌으로 큰아버지로 적을 버리고 했다는 걸 너무 많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 한 사람 뭐 저를 너무 잘 아니까 걱정은 하죠. 재정적으로 압박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걱정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우리 삼촌이 큰아버지가 나름대로 요즘은 그 국민들한테도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렇게 좋은 추석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 조카들이 젊을수록 딴소리를 해가지고, 야, 그런 애들하고 놀지 마라 했다고 또 나보고 또 놀지 마라 했다고 또 그냥 갑질한다고 그래서, 아유, 내 속이 상해서, 아유, 아주 그냥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젊은 애들하고. 그래서 이제 추석은 이렇게 지냈고요. 또한 이제 시끄러운 일들이 이제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김정은이가 또 이달 한 중순경 저 위성 발사를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또 평양을 간 것 같아요. 가서 또 대화를 나누고 또 푸틴이 이제 시진핑하고 대회담을 하기 위해서 베이징을 또 갈 것이고 이래서 이번 10월 달에는 상당한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러한 북중러의 움직임에 한반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고 저도 많은 것을 이제 공성에 물었는데 역시 거기는 무기거래더라고요. 무기거래를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한국은 지금 한반도에 어떠한 지금 상황을 대처를 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군의 날 보니까 상당한 많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군인들이 정신력이에요. 군인들이 정신력이 저기 문재인 때 완전히 깨져가지고 평화통일이니 뭐니 이래가지고는 뭐 북한을 적군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저기 병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상당히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좀 더 다시 다루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 안보 이상 없습니까? 지금 이제 그 신냉전 시대에
한미일이,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연대가 제대로 가동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 잘했다 이래 보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하고 러시아의 푸틴이 무기 거래 혹은 북한으로 봐서는 경제 문제하고 이제 최신 기술 문제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만났는데 가장 혜택은 김정은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장막에 거져 있다가 김정은이 푸틴과 동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이제 북한이 좀 더 외교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많이 고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이제 중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러시아 양다리를 걸치는 외교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러시아가 이제 구소련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중국 일변도로만 가다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을 같은 입장에서 보고 중국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이 그러한 외교 전술로 가고 있다. 또 이번에 뭐 킹 목사, 킹 그 저 사병인가요? 네. 거기에 대한 그 지금 석방도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우리도 우리의 실이익을 챙기는 외교를 좀 밑으로는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볼턴이 4월 달부터 계속 그 국가안보보좌관 했던 볼턴이 네네네네.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예. 북한이 이번에도 뭐 북한이 뭔가 러시아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난 게 그냥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고 그 이상의 뭐가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볼턴은 이제 북한이 이제 제재하기 힘든 음.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 4월 달부터 전략의 배치를 비롯해서 이제 한편으로 봐서는 한국이 외교 군사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양쪽으로 북한이 호칭도 우리 보고 대한민국에는 호칭을 쓰고 물론 이제 이번에 뭐 축구할 때는 조선인민공화국 조선대 우리는 괴뢰라고 이래 나오더라, 괴뢰. 북한이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우리는 아무튼 북한의 지금 김정은 체제가 외교적으로는 탈고립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좀 더 고도화의 핵무기의 정밀 고도화를 박차를 가하고 또 음. 여러 가지 도발들을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좀 어,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도 물밑으로 미국은 이미 중국하고 이제 물밑 접촉을 하고 러시아하고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반러시아의 정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뒤에서 손을 잡는 그런 형국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한반도를 두고 여러 가지 외교 군사적을 예의주시하고 경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과의 경쟁은 하되 충돌을 피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뭐 그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경쟁은 하되 계속하자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충돌을 하지 말자는 입장, 서로가 공동 해결 분야에서는 서로가 힘을 합쳐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존 볼턴은 지난번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미 북한과의 대화로서 풀어갈 일은 없어졌다. 왜냐하면 핵 포기, 이것이 이제 대화로서 될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핵포기가 이제 안 한다는 걸 잠벌던 얘기는 북한이 이제 핵포기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의 상하원 거물들이 대거 지금 한국을 갈 겁니다. 이번 주말에. 그래서 민주당 원내 총무도 가고 하여튼 이런 쌈박질이 있지만은 지금 한국으로 해서 몇 군데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한미 관계 또 안보 문제 또는 아마 대통령도 만날 것 같은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것을 다시 상원 쪽에서는 중국도 방문해서 시진핑도 만난다는 얘기 예,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서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만날 것이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한미동맹, 뭐, 근데 더 단단히 하자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져 가거든요. 지금 러시아 푸틴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이제 양다리를 다 지금 북러, 북중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뭔가를 산만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가서 우리 동맹들하고도 같이 빨리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상의를 하자 이런 입장에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앞으로 좀 시끄럽지 않고 좀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창대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듯이 시작은 미약하나 감사합니다. 끝은 창대하다는 그 의미를 항상 기대하면서요. 우리 공화당 오늘 조은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지금까지도 용기 있게 정의롭게 올바른 길을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은 올바른 길을 오로지 대한민국을 그럼요.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는요, 분명히 값어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바이.